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큐브 톱사건, 큐브 함께 보시죠. 네, 왜라는 키워드를 첫 번째 키워드로 잡아왔습니다.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에 사체를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피의자 장대호는요, 피해자를 향해 막말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금탁 변호사,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참 그 장대호는 당시에도 화제가 됐을 당시에도 달랐고 오늘도 달랐습니다. 검거 당시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보여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8월에 구속영장 심사 마치고 나오면서도 피해자를 향해 막말을 쏟아냈던 장면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뻔뻔한 사람이다 볼 수 있겠는데, 자, 당시 상황들을 저희가 좀 정리하고 이 사건에 대한 개요부터 좀 저희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이라고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한강에서 이제 처음에 몸통이 먼저 발견됐었고, 그다음에 머리와 이제 오른손 등이 발견이 되면서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라고 이제 되게 대단히 문제가 됐었고요. 예. 이제 결국은 그 이제 장대호가 실제로 이제 본인이 수사망이 계속 좁혀오니까 처음에 몸통만 발견됐을 때는 이게 처음에 미궁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오른팔 시신이 발견되면서 거기에서는 이제 지문 채취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 피해자의 어떤 동선을 파악을 하면서 피해자가 이제 투숙했던 모텔 이런 쪽으로 이제 수사망이 좁혀지니까 장대호가 이제 자수를 했었습니다. 이제 자수를 했고 이제 결과적으로 1심에서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는데 일반적인 어떤 이러한 살인 사건에서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이 흔히 보이는 이제 흔한 행태는 뭐냐면 자신이 어떤 처음에 이제 사건을 부인을 하기도 하고요. 사건을 이제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그 살해에 이르게 된 그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 본인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익스큐즈가 될 만한 그러한 어떤 항변들을 하기 마련인데 장대호 같은 경우는 그런 항변이 아니라 죽일만 해서 죽였다. 뭐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라는 식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악을 할 만한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어떤 그런 사건으로 이제 비화가 됐었고 이제 이번에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호영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잠깐 화면으로도 장대호가 어떤 제스처를 카메라를 향해 취했는지 잠깐 나왔습니다만 취재진들한테요 손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이걸 황당합니다. 참 저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요. 왜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우리 허금탁 변호사께서 생각하십니까? 일단 자신이 지금까지 견제해 왔던 것처럼요. 자기는 잘못이 없고 당당한 일을 했다는 것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뭔가 좀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닌가. 그래야만이 자기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내용들하고 행동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자기를 보는 소수 팬들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 사람들한테조차도 나는 이만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당당하다. 이런 게 좀 허세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호영 변호사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허금탁 변호사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선처를 받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우리가 이제 보는 일상적인 모습들인데 이렇게 취재진들에게 손을 흔드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풍경을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법원이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한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양형 인자들을 가지고 이제 가중할 것인지 아니면 좀 감경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인 점, 그리고 벌금 위에 그러니까 벌금 위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자수하고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서 사형은 선고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도 우리가 사형이 없는 국가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피해자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법부를 조롱하는 또 이건 사실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무기징역조차도
형벌이 낮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예. 이제 흔히 그 사형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형제를 폐지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뭐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를 비롯해서 계속 제기가 되어 왔지만 뭐 아직까지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우리나라 형법에 그대로 지금 존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법정 최고형으로서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사형 집행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아무래도 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데는 좀 다소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방금 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허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결국 양형과 관련된 그런 가중 처벌을 할 만한 사유가 진짜 많은 사건이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계획적 살인 범행이라는 점도 있고 왜냐하면은 장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자가 모텔에 투숙을 하는 2시간 동안 너무나도 화가 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피해자를 살해할지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사체를 이제 은닉 내지는 손괴하는 그런 어떤 계획까지도 다 세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고 그다음에 사체 손괴라는 것도 또 가중처벌 사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잔혹한 범행 수법, 둔기로 이제 때려서 사람을 살해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점도 또 이제 가중처벌 요소인데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그 사형 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특히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미 뭐 죽은 그 피해자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피해자의 가족들이 지금 법정에 와서 이렇게 막 항의를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피해자가 이제 살해 당함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는 어떤 그런 피해는 여전히 지속되는 반면에 가해자는 지금 보면은 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취재진을 향해서 웃을 정도로 저렇게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장대호가 사형 받아도 좋다라고 얘기한 것을 두고 사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에 대한 이해가 그 장대호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뻔뻔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분노가 이제 치밀다 보니 그런 지적들이 일각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판부의 그 판결문을 좀 꼼꼼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석방이 없어야 한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만큼 재판부도 이 지금 장대호의 범행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범행의 잔혹성 등을 보고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석방이라는 것은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이 확정되고 나면 행정부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나와 있는 그 가석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로 언급을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개를 빳빳하게 세워서 당당하게 나온다든지 본인이 유가족에게 어떤 잘못이 한 게 전혀 없고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난 용서를 구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아마 재판부도 우회적으로 상당히 분노감을 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재판부 역시도 어떤 피해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마음과 유사한 그런 감정을 느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 판결문을 보면 이제 단어들이 이게 좀 이례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뭐 살인을 분풀이 수단으로 삼는 극도의 오만함을 보였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아 한계를 벗어났다. 이런 표현들인데요. 이게 실제로 판결문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표현들입니까? 이호영 변호사님? 뭐 이렇게 흔히 등장하는 표현은 아닌데 그렇습니까? 또 의외로 이런 판결문에 보면은 이제 유죄를 선고받는 피고인의 어떤 죄질이 대단히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그 피고인의 어떤 죄질의 어떤 안 좋은 점에 대해서 꾸짖는 사실 판결문들은 그 의외로 되게 많기는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사실은 이게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음에 또 특히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대신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이것이 절대로 당신을 선처하는 것 해서 이렇게 지금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못 박으려는 그러한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이코패스 가능성도 낮다. 정신질환 이력도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하고요. 폭력 전과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허금탁 변호사님? 이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죠? 왜냐하면 이 사례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지금 한 사례를 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본인 입장에서는 공교롭게 이렇게 체포가 되어버려서 예. 추가로 어떤 범행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문답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4차원 환경들을 다 고려해서 이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게 아마 분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네. 근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반응한 뇌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질문들뿐만 아니라 뇌 CT라든지 뇌 MRI 등을 통해서 의료적인 방법, 심리적인 방법 이런 것들 다각적으로 다 검토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제 사이코패스가 아닐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대단히 지능적이고 그다음에 계획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과정들을 이제 조합을 하는 것들을 잘 하는데 사실 장대호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는 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쪽에 좀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노로 인해서 이런 살인을 벌였다. 그것 역시도 사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참 힘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항소 가능성, 유족들은 지금 더 극형에 처해야 된다. 사형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소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항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대호가 본인 사형을 원한다고 얘기했지만 본인이 원한다 사형도 감수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무기징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검찰 역시 구형을 사형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구형한 형량보다 더 낮은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할 수 있는 권한들은 있습니다. 이것을 행사할지 안 할지는 전적으로 본인들 몫인데 저희들이 이게 경험을 해보면은 이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항소를 하게 이 상태에서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이제 기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돼 버리니까. 기결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근데 미결수의 어떤 위치, 즉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위치하고 그리고 형이 확정된 기결수에 따라서 안에서의 어떤 처우가 많이 다릅니다. 좀 더 자유스럽고 편지 문제 그리고 변호인의 어떤 만나는 모습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콩 회항 사건에서 보면은 왜 집사 변호사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결수의 주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유스럽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항소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군요.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무기징역이 선고된 장대호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나눠봤습니다.